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트 3의 고객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마케팅에서 일반적으로 고객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와 각 과정의 핵심 내용, 관여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주로 출제되고 있고요. 5단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욕구와 관점을 서비스 사례와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정보의 원천의 종류와 내용을 구분해서 학습합니다. 최근 대안평가에서는 대안을 평가하고 상품 선택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출제 빈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요인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의 관여도의 개념과 구매 행동에 미치는 상황 요인, 관여도의 수준에 따른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 구매 후 부조화의 개념과 어떤 상황에서 고객이 구매 후 부조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고객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데는요. 가장 중요한 거 고객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구매에 이르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 프로세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인식이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구매 프로세스의 모델입니다. 아이드마라고 부르고요.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롤랜드 홀이 제시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적 단계에 대한 법칙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주의가 생깁니다. 내가 뭐가 결핍이 생겨서 주의가 생기고요.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기억해냅니다. 내가 전에 이걸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구매 결정 프로세스 아이드마에서 주의는요. 고객이 주의를 끌어서 제품을 인지합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왔네. 이렇게. 그리고 관심을 보입니다.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단점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 상품은 다른 투자 상품보다 안전하겠는데? 이렇게 관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통해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투자 상품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기억에서는 단순한 욕구에서 제품에 대한 기억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합니다.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해야겠어. 내일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그리고 행동합니다. 구매 욕구를 실행으로 옮겨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투자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미 거기까지 방문해서 이미 내가 가입할 준비를 마치고 가겠죠. 그래서 이러면 구매로 이어지겠죠. 이게 전통적인 구매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구매에 대한 프로세스가 바뀝니다. 어떻게? 아이사스로 바뀌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광고 대행사 덴츠가 2005년에 아이사스라는 새로운 구매 행동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관심, 검색, 행동, 공유 단계로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주의, 관심, 검색, 행동, 공유라는 패턴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행동에서 끝났는데 요즘은 뭐가 더 활성화됐어요?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먹어봤어, 나 여기 가봤어를 반드시 나눕니다. 어떤 공간에 나누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들이 의사결정하는 어떤 문제의식의 시작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인식돼요. 구매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상태와 자신의 실제 소비 상황의 차이를 느낌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를 검색하겠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대안을 찾기 위해서 내적, 외적 정보를 다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평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화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수집한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검토하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가장 나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구매합니다.
대안을 결정한 후 나는 이걸로 결정했어 하고 구매하죠. 구매 후의 행동이 나와요. 소비자들은 평가에 의해서 제품에 대한 태도 조정과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단계가 갑니다.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요, 제품 사용의 상황에 대한 변화라든가 고객의 내부 요인, 고객의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고객이 자신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지각하게 되거나 새로운 욕구가 생길 때마다 발생합니다. 고객의 욕구가 유발되면 이를 충족시키는 동인이 유발됩니다. 동인의 욕구를 행동으로 일으키는 힘인 동기로 전환시켜요. 모티브가 돼서 추진력을 작동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자극이 오고요. 미축족된 욕구가 있겠죠. 내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걸 새롭게 구매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뭐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던지 친구가 구매한 걸 보게 됐다든지 동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외부 자극을 받아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뭐 검색을 해서 알게 됐다든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다든지 이런 외부 자극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충족된 욕구, 새로 발견된 욕구들이 동기를 유발시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정말 중요한 거, 굉장히 매번 출제되는 다빈도 출제 문제입니다. 메슬로라는 학자가 욕구 5단계설을 만들었는데요. 이 챕터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위의 욕구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상위 욕구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고요.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춥고 배고프고 잘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대인관계, 인정, 소속을 하고 싶다는 욕구 여기가 안정되면 이 다음엔 여기서 이 대인관계하는 소속된 집단에서 명예, 권력, 존경, 성취를 받고 싶고 이것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나에 대한 자기완성, 삶의 질의 향상, 삶의 보람을 가져오는 것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사실은 마케팅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식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 서비스 경영에서 욕구 5단계설을 다시 해석해 보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느냐. 자, 음식의 양이 적당하냐? 가격은 적당하냐? 두 번째는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했느냐? 교환 환불이 가능하냐? 종업원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느냐? 나의 요구에 잘 귀 기울여 주었느냐? 종업원이 나를 존중해 주었느냐?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느냐? 그 다음에 종업원이 나를 알아봐 주었느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맨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일 하위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서비스맨이 되고 싶으세요? 상위의 욕구까지 충족해주는 서비스맨이 되고 싶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 공부,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줄을 이뤄서 그 욕구 5단계설의 최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줄 수 있는 서비스맨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보 탐색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문제 인식단 단계를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탐색해야 되는데요. 내부 탐색하느냐, 외부 탐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 탐색은 과거의 경험, 광고 등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으로부터 회상해내는 것. 외부 탐색은요, 중거 집단, 내 주변의 중거 집단, 판매원, 광고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적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보에 탐색할 때 정보의 원천은 어디서 구하느냐? 기업에서. 광고, 기업의 홈페이지, 서비스 직원, 뭐 포장 이런 데서 얻을 수 있고요. 개인의 원천. 중거 집단,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나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 그럼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이런 거 구전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서 얻은 정보들. 내가 옛날에 여기서 이걸 알아봤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런 거에서 얻을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겠죠. 중립적인 원천은 각종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 보도자료, 서비스, 발행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경험적인 원천, 개인적인 원천, 중립적인 원천, 기업의 정보 원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탐색을 하고 나면 이제 대안을 평가합니다. 고객은 대안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가격, 품질, 상표 명성,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은 가격 이외에 다양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대안별로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환산하고 평가합니다. 지금처럼 가치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에는 특히 더 중요할 겁니다. 대안 평가의 과정에서 고객들은 대안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 상황, 조건, 선호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태도나 의도를 갖추게 됩니다. 대안 평가는 평가 기준, 대안의 특성에 따라서 나의 신념, 태도,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대안을 평가할 때 기준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질문을 하느냐, 간접 질문을 하느냐, 척도법을 쓰느냐, 컨조인트 분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척도법은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상품 속성이나 평가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분법, 찬성 반대냐, 리커트 척도 아시죠? 5점 척도냐, 3점 척도냐, 7점 척도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 척도, 순위 제시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은 구체적인 소비자 행동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차등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수많은 상품 대안을 만들어서 각 대안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맛, 음식의 양은 어땠어요? 메뉴의 다양성은 어땠어요? 선호도의 메뉴는 어땠어요? 이래서 이걸 통해서 신상품의 컨셉을 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안 평가 방법 중에서 보완적 평가 방법, 비보완적 평가 방법,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완적 평가 방법은 이렇게 대안의 평가 시 몇 개의 속성을 주는 거예요. 위치 접근성, 가격, 서비스 품질.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된 점수에 부여된 중요도를 고려해서 평가한 결과 비호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안을 평가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비보완적 방법에서는 결합식, 분리식, 사전 편집식, 순차적 제거식이 나옵니다. 다음 중 대안 평가 방법 중 비보완적 평가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휴리스틱은요, 대안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 속성이나 구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고객 자신이 나름대로 세운 한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빠르고 손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주먹구구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시험 볼 때 휴리스틱이 문제에 출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의 선택의 경우 무조건 체인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지인한테 추천받은 호텔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주먹구구식 선택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대안평가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관여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대안평가 및 상품 선택에 관한 요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구강효과, 유사성 효과, 유인효과, 플레이밍 효과, 손실회피, 심리적 반발 효과, 대비 효과, 최고 효과, 최초 효과가 나옵니다. 후광 효과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속성에 의해서 형성된 전반적인 평가가 그 속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속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유사성은 새로운 상품 대안이 나타난 경우에 그와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을 잠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인 효과는요, 고객이 기존의 대안을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열등한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상품이 더 돋보이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플레밍 효과는 대안의 중거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달라지게 하는 효과입니다. 손실회피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회피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심리적 반발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자유를 억제해요. 그래서 오히려 판매를 더 자극합니다. 우리 왜 과자 같은 경우에 막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더 열광하게 하는 것들의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대비 효과는 어떤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최고 효과, 최초 효과는 최고 또는 최초의 상품이 고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대안들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평가에. 자, 그래서 유인 효과, 플레밍 효과, 손실 회피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이제 구매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한 상품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난 이걸로 결정했어. 구매 의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구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된다 그러면 고객이 마음이 변했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구매 의도가 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왜 물건을 주문했다 취소할 때 취소 사유를 적게 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는 사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할 때 구매를 포기하는지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결과로 도출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관여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요? 내가 제품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관여했느냐. 자, 치약을 살 때요. 막 치약을 막 한 10개, 20개씩 고르고 막 사십니까? 뒤에 성분 다 분석하고. 물론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죠. 티슈를 살 때 막 티슈의 성분을 다 분석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보통은 뭐 내가 기존에 썼던 걸 그냥 집어오신다든지 할인율이 높은 거 1+1, 2+1 이런 제품들을 그냥 갑니다. 관여도가 낮은 제품이라 하고요. 자,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가서 그냥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시지 않죠.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이 차의 성능, 뭐 이 아파트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내가 굉장히 많이 관여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걸 고관여 제품이라 하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구매해서 관여를 적게 하는 걸 저관여 제품이라 합니다. 그 관여도에 따라서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관여는요, 소비자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신속하게 바로 결정합니다. 고관여는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요. 깊게 관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들은 굉장히 강한 브랜드의 충성도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자동차, 보석, 보험, 주택, 여행 이런 것들이 다 고관여 제품에 포함됩니다. 일반인에게 러닝화는 저관여이지만 운동선수에게는 고관여 제품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아무 러닝화나 신으면 되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관여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에서 보면 복합 구매 행동이냐, 충성 구매 행동이냐, 다양성 추구 행동이냐, 관성적 구매 행동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고 참여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구매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물리적인 환경, 매장 분위기, 실내 디자인, 조명, 음악, 소음 같은 게 표현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환경,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인적 요소가 다 포함되는지의 사회 환경, 시간적인 요인, 구매 시기와 시간 제약 등이 영향을 미치고요. 구매 과업, 고객이 부여하는 구매 목적의 내용과 특성에 걸맞는지, 선행 상태는 고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소비자 일시적 기분과 얼마나 연동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실 논문에서요. 행동 의도를 판단하고 그 뒤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구매를 했어. 네가 체험을 했어. 경험을 했어. 그 뒤에 어떻게 할래를 묻는 걸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기대하고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했느냐, 불만족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구매해서 만족했어요. 그럼 재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재방문이 이루어지겠죠. 불만족하면요. 구매 불만족하고 나쁜 여론을 조성해서 퍼뜨릴 수 있겠죠. 이런 구매 후의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구매 후의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이 챕터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이해되시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기대와 실제 경험한 후의 성과 차이에 굉장히 어떤 형성된 이론입니다. 기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면 당연히 불만족할 테고요. 기대 수준 이상으로 보상받으면 만족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높고 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겠죠. 최초 서비스보다 서비스 실패 후에 동반되는 서비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기대보다 인지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불일치가 될 테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단순한 일치. 기대에 못 미쳤어요. 부정적인 불일치가 일어날 겁니다. 기대보다 인지가 훨씬 높다면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그리고 나서 구매 후에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구매를 할 것이냐, 긍정적인 구전을 할 것이냐. 구매 후에 불평 행동을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94%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 써, 안 먹어, 안 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무행동으로 일관하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구전을 막 퍼뜨린다든지 재구매를 거절한다든지 제품 교환, 환불, 고발, 법적 조치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구매 후 부조화라고 있습니다. 구매 후 만족, 불만족을 느끼기에 앞서 자신의 선택이 잘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인데요.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때는요.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때, 관여도가 높을 때, 마음에 드는 대안이 또 여러 개 나타났을 때,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의사결정일 때, 선택한 대안에 없는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갖고 있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여러분, 다음 중 구매 후 부조화에서 구매 후 부조화 발생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하므로 구매 후 부조화 발생 상황, 기업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 고객의 구매와 부조화 감소 전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념 또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3챕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자, 모의고사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요. 책에도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 정립을 꼼꼼하게 공부하신 이후에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